안녕하십니까. 2022부터 2024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특징과 그 대비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릴 울산여고 교사 장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것은 세 가지 순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3학년이 주축이 되는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의 주요 사항, 그리고 올해 2학년인 2023학년도 전형 일정과 유일하게 발표된 서울대학교 전형 계획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2024학년도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성적 관련 용어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3학년 중심으로 수능 2주 전형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연도별 추진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는 졸업생들이 되겠고,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새로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은 수시 때부터 학생부 제공하는 여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많이 바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많은 문항이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1학년 때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대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맡은 영역이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면, 올해부터 16개 대학이 정시에 40%를 선발하라고 권장사항이 됐습니다. 이 16개 대학에서는 이하여대하고 홍익대가 빠지고 서울여대하고 강원대가 포함이 되죠. 이 16개 대학이 정시 때 40% 이상 선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정시 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16개 대학은 40% 이상을 선발해야 되겠고, 올해부터 사회배려 대상자 이 전형은 10% 이상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0% 이상이 권고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기자자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이 폐지가 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년별로 대입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도 학생들은 변화되는 대입 전형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입 전형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최초 발표한 전형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2주가 많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정은 최초 발표한 일정입니다. 자, 수시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으시고 제가 맡은 부분은 정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때 올해 수능 시행일은 11월 18일이고 수능 성적 발표는 12월 8일이죠.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약 3일 이상 1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자 최종 발표일은 보시면 2002년 2월 22일 9시까지입니다. 8시까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건 대학교 자율인데, 그 뒤 9시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개별자료로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 학생들 꼭 아셔야 될 거, 수시 6번 다 실패했다. 불행하죠? 정시 3번도 다 실패했다 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도 벌써 추가 모집 1이 마감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지원율이 저조해서 추가 모집 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로 모든 대입 전형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2월 말에 진행되는 추가 모집을 잘 활용하시면은 거꾸로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전형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는 수능 체제입니다. 바로 요거 작년까지니까 이 작년 수능 체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이 수능 체제를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해 드릴 것인데 국어는 독서 문학의 공통이죠. 그리고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거 선택을 해야 유리할까요? 다음 수학은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학통, 미적, 기하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유불리는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설명해 드리겠고 영어는 작년과 같이 영어 1, 영어 2 절대평가입니다. 탐구가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죠. 작년에는 사탐은 사탐 2개, 가탐 2개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올해는 사탐 2개를 보든 가탐 2개를 보든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보든 이건 수험생의 선택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작년처럼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제2외국어 한문이 올해 또 바뀌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절대평가로 이 제2외국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아랍어에 유리한 점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원점수, 고득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밑에 지금 제가 무리하게 칸을 집어넣는데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한 20% 되지만은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이 77%입니다. 그리고 가탐을 지정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25% 정도 됩니다만은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이 8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시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은 탐구는 가탐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든 것은 수학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공해주는 모든 자료는 대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췌를 하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은 수1과 수2가 공통이죠. 이게 75%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학통은 좀 수학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죠. 작년 같으면 수학 나형입니다. 미적 기하는 수학이 좀 잘하는 학생들 선택을 하겠죠. 작년 같으면 수학 가형입니다. 그런데 학통, 미적, 기하가 똑같은 난이도, 내용 자체가 틀리는데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틈없이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여 이 유불리를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학통,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럼 이 학통에 응시한 아이들이 수1, 수2에 응시한 인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마찬가지 미적에 응시한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미적에 응시한 아이들이 수학, 수2 응시하는 학생 수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기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대기업에서 발행된 상담 역량 강화 교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발췌해서 넣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1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통과 미적과 기하의 유분리를 가능한 축소시키는 조정 과정을 한번 거치고 두 번째 이 과정을 거칩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죠. 표준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 공통 과목 다 응시한 아이들 다, 이 세 개 다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표준화 점수를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 과목에서는 학통, 미적, 기하가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선택 과목 조정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준화 점수를 시킨 이 두 가지를 반영 비율대로 75대 25 비율로 합산을 합니다. 이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은 100, 표준 편차 20, 국어하고 수학만 그렇습니다. 평균이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이 표준 점수 산출할 때 소수점 첫째 차에서 반올림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으로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산출해 내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선택 과목 유분리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능한 한 작게 주려고 하는 방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을 응시한 아이들끼리만 상대평가를 했고요. 수학 가형을 응시한 아이들끼리만 상대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학통의 응시 선택하는 아이들과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이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높일 가능성이 많죠. 학통은 아무래도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추정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공통 과목과 학통 이 두 개의 점수를 합친 원점수, 공통 과목과 미적과 합친 이 원점수를 가지고 추정 등급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원점수 대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에서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이 수학 범위를 전부 다 학통은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적은 보통 상위권, 자연계 상위권. 얘네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학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원하는 등급이 작년 인원수만큼 잘 나오지 않을까. 그 인원수만큼 미적 있는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학생들은 3월 달부터 시행되는 학력고사 결과를 잘 보시고 수능 선택 과목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통을 준비한 아이들이 갑자기 미적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적이 학통보다 약간 어렵거든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은 학통을 선택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이 아마 학통이 아니겠습니까? 40만 명 정도 된다면 학통이 한 30만 명, 그 다음에 미적은 한 9만 명, 기하가 한 1만 명, 기하는 선택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유분리가 존재해 있고 그 유분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 공식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추리를 해볼 때는 원점수 대비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 학통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등급 높은 점수를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예측입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은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 자연계열, 작년에 자연계열 학생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대학들은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파란색은 서울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은 국립대고요. 밤색이라고 합니까? 이 밤색은 수도권을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 거점 국립형 대학 이상으로 지원을 하려면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방대들도 있네요. 지방대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한 것은 상위권학과, 의예과, 약학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이런 간호학과, 이런 상위권 학과에는 이 지방대학들이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탐을 지정한 대학들이 약 62개 대학입니다. 역시 색깔별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가탐도 지정한 대학들도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이 미적분과 기하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가탐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자료는 어디가에 대기업에서 발행한 진학자료에 보면 수시 119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우리 선발하는 모집 민원을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모집 민원이 약 894명 줄었습니다. 더 줄여야 되죠. 왜 더 줄여야 됩니까? 학력 인구가 더 감소되고 있는데 대학교가 선발하는 인원이 자꾸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이 이렇게 줄어가는 비율이 학생 줄어가는 비율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죠.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모집은 늘었습니다. 약 5,207명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6개 대학이 정시 모집의 40%를 선발해야 되니까 그 대학들이 수시 모집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은 줄어들고 정시 모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개 대학은 올해 작년처럼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졌지만은 반대로 정시 모집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6개 대학을 조절하실 때는 수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작년 합격자 등급대를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때 되면 우리 교육지원에서는 아마 8월 달에 이 분야에 분석을 해서 다시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올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각 전형별로 선발하는 비율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이 정시죠. 정시 때 보게 되면 정시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줄었습니다만은 수능 2주 전형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7만 명에서 올해는 7만 5,900명 아닙니까? 늘었다는 거죠. 왜 늘었을까요? 바로 16개 대학의 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처럼 수시 올인이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수시 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무진장이 늘었죠. 16개 대학은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늘었죠. 이것은 수능 공부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생들처럼 그냥 수능 포기하고 난 수시로 대학교 갈 것이야 하다가는 조금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입장이 많고 올해는 수능 이 체제가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내신 반영하는 방법도 2015 교육과정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매우 긴장하셔야 되고 이러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돌아다니셔서 정보를 취득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에 정시 전형에 대한 전형별 모집 민원을 고려해 봤습니다. 자, 정시 때도 교과 있습니다. 종합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할까요? 자, 실기 실적 전형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줄었습니다. 자, 작년보다 수능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까지가 수도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전철 다니는 그 권한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겠죠. 서울, 인천, 경기 쪽에 거의 수능 2주 전형이 7만 2천 명 중에서 3만 9천 명, 반 이상을 수도권에서 수능 2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아, 대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죠?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수도권 이상의 대학교를 가려면은 수능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수능 2주 전형이 많이 선발하니까. 그런데 이 밑으로 올수록 보게 되면 선발하는 인원이 작습니다. 지방대학들이 수능 2주 전형까지 선발하는 인원을 끌어갈 수가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수시 때 많이 선발을 해야 되겠죠. 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수능 이주 전형이 줄어든다는 걸 알지만은 수도권들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능 이주 전형이 더 많다는 거. 수시대가 더 많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 많다는 걸 아시고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수도권 이상의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면 내신만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수능 공부도 더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 머릿속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다 사이트에 나와 있고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가군에는 얼만큼 선발할까? 여러분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3회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가군도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군도 늘어났습니다. 다군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군의 지방대학교 보십시오. 쭉 줄었습니다. 나군도 보시면 줄은 대학도 있고 더 줄은 지역도 있고 늘은 증가한 지역도 있고 다군은 감소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지방대학교들이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을 끌고 가기가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거의 미달됩니다. 사립대학들 학생 수가 미달되면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방대학교들은 어떻게든 수시에 80%, 90%를 선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도권들은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좋죠. 그래서 수시에 다 몰리고 정시에 조금만 선발하면 또 될 건데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40% 이상을 선발해라. 16개 대학이 올해부터 적용을 했죠. 이 바람에 다른 대학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가군, 나군, 다군이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수도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 이주 전형이라는 것은 결국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수능 공부 열심히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아닙니다.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은 제발 수능 공부를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해달라. 왜? 올해는 수능 체제도 바뀌었는데 바뀐 수능 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능 체제도 적용한 대학들이 많아졌는데 수능 공부를 작년보다 더 해야 되지 작년처럼 했다가는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군별 모집 대학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무슨 군에 있는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가군에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18개 대학입니다. 네, 나군에 선발하는 대학이 22개. 딱 보니까 좀 굵은 글씨로 해놨네요. 아, 교대가 나군에 다 있구나.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이 17개 대학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그럼 나군에 교대를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교대 지원아들이 그럼 가군에는 교원대로 다 몰리겠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원대만 가군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 밑에 보시게 되면 이하여대도 있습니다. 이하여대가 가나군에 있죠. 그러면 나군에 선발하는 아이들이 가군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는 엄청나게 경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교대 지원, 나군에 교대 지원한 학생들은 가군과 다군에 지원할 때 대학교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군, 나군, 가군, 다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군과 나군이 군별로 분할 모집을 하게 된다는 뜻은 모집학과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 무슨 과입니까? 그러면 희망하는 그 대학과 희망하는 학과가 어느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은 군에 2개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최소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 희망학과가 어느 학군에 가군, 나군, 다군에 어느 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죠. 필요하실 때마다 이런 자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군별 모집대학을 한번 보시게 된 거고 올해 또 중요한 변수가 있죠. 서울대가 가군에 있는데 올해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나군에 있었던 고려대 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하고 같이 있다가는 곤란하겠죠. 서울대 지원하고 거기 나머지 하나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연고대가 같이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나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성균관대는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이거든요. 나군 한양대도 가군 나군 분할 모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있어요. 고려대가 작년에 정시에 756명인데 올해 1,400명,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려대는 수시때 합격하기가 상당히 수월했어요. 정시가 어려웠죠.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올해 고려대 합격을 작년처럼 생각해서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겠는가. 연대도 정시 모집인은 늘어났죠. 서강대도 늘어났죠. 성균관 한양대도 다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영고, 서성한 정도 우리나라 메이저급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 뼈 빠지게 하셔야 되죠. 서울대가 이와 같이 군이 이동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하 여대가 연고대 아이들하고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군에 있었던 주력군이 나군에 있었는데 이하여대가 가군으로 가는 바람에 숙명여대는 다시 가군으로 주력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시립대는 가군에 있던 것이 다시 서울대학교 따라갔습니다. 왜? 서울시립대하고 서울대하고는 지원자들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중앙여대도 가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하는 관계를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군 이동이 많아졌다, 변화가 많아졌다는 걸 좀 아시고, 이건 작년 자료 보시면 안 되고 올해 자료 보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대학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2주 전형에 선발되는 이 숫자가 비교가 되십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작년보다 올해 수능 공부 좀 제발 좀 많이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수능 때 어떤 점수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지표라고 하죠. 자, 여기 등급으로 쓰는 대학들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등급만 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새카만 게 교대네요. 자, 파란색이 서울 소재고 빨간색이 국립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100분위 씁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100분위가 유리합니까? 표준 점수가 유리합니까? 이건 모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표돼서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떤 학생은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나는 이 밑에 있는 공주교대를 가고 싶은데 저는 100분위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이런 교대를 가야 안 되겠습니까? 불리한 공주교대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2주 전형에서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문제는 등급과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주교대가 이렇습니다. 나군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도 수능 2주 전형 시 활용 지표가 다르다. 등급 표준 점수가 있죠. 여기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아주 이상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대는 올해 전부 다 표준 점수 적용합니다. 아마 4월 달에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서울대는 작년까지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유분리를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탐구를 그냥 표준 점수를 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직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설명했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서울대가 그러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대학들은 등급과 표준 점수 쓰고 100분위와 표준 점수 쓰는 대학들,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쓰는 대학들, 즉 정시 수능 2주 전형에서 수능 점수 어떤 활용 지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개인마다 유분리가 존재해 있고 유분리는 수능 점수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어죠. 자, 영어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자, 영어 등급별로 점수를 반영한 다음에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어는요, 절대평가 원점수로 등급을 매겨준 다음 그걸 점수를 부여하고 그 영어 반영 비율대로 적용하는 대학이 대세다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대학들은 영어를 감점시키는 대학에 3개가 있죠. 고대, 서울대, 충남대. 근데 이런 대학들은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전부 다 등급별로 점수를 반영해서 비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희망하는 대학들이 여기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사도 등급별로 점수를 반영해서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잘 안 가는 대학들이죠. 그럼 한국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한국사는 주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산점이나 감점시킨 대학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사를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이 한국사는 가산점이나 감점시키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절대평가라도 영어보다는 영향력이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사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수시 때 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은 3등급, 4등급 딱 제한을 해놓은 대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수학 선택 과목.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요 기하 미적분에 가산점 준답니다. 기하에서만 가산점 준답니다. 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통보다는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점수가 높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산점 또 주겠답니다. 이건 학통 선택한 아이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은 내년 수능 때 아마 미적으로 대거 이동하는 그렇게 사탐을 2과목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을 미적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인문계, 우리가 보통 인문계라고는 무조건 학통하고 미적을 개설 안 해줬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인문계 아이들,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도 미적 선택권을 줘야 될지 모르는데 올해까지는 이 체제가 일선학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틀림없이 미적 기하가 선택한 아이들이 가산점까지 먹고 수능도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학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같이 붙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지 지금 암울합니다. 그렇다고 학통하지 말라는 수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대놓고 학통을 또 밀 수도 없겠습니다. 미적으로 밀었다가 공부 수학 잘하는 미적 아이들하고 붙어서 또 등급 안 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끼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겠답니다. 자, 준저죠. 사탐, 과탐이 같이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 과탐을 더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약대입니다, 약대. 보통 이 약대는요, 우리가 흔하게 볼 때 서울 공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이 약대 때문에 서울대 공대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뜻은 뭐죠? 서울대 공대 올해 수능 2주 전형 합격선은 작년보다 내려가겠죠. 왜?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약대를 잘 보셔야 돼요. 수시는 서울에는 종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경기도도 보게 되니까 종합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 영남 쪽 올까요? 자, 영남 쪽은 교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약학과는 교과 전형이 대세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종합으로 준비를 해서 약학과를 가고 싶은데 지방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수능 최저 있겠죠. 그리고 정시 때 보게 되면 지역은 우리 부울경은 가군. 근데 희한하게 대경은 나군.
기타도 낙원 이렇게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시 때 보시게 되면 약학과는 가군에 많아요. 가군으로 아이들이 지원했던 아이들이 낙원으로 약학과를 지원하면 276명이기 때문에 가군에 지원한 아이들이 그대로 낙원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거 경쟁력 팍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학과를 노리는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 2주 전형으로 정시로 간다면 가군에서 안정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낙원은 어렵겠죠. 다군은 더더욱 어렵겠죠. 해서 이 군별로 모집하는 인원을 보시고 내가 무슨 건에서 가군, 낙원, 다군 중에서 어느 군에서 내가 안정권, 적정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될지 보셔야 되는데 약학과가 올해부터 신설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쪽 보건 쪽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순위가 팍 올랐죠. 근데 이 약학과는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공대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시로 얘기하면 한 1.5등급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약학과를 희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계속 그 약학과를 저희들 입장에서 권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제발 약학과는 1등급 때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 2주 전후 즉 가군으로 약학과를 노리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적정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3학년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 학년도에는 많은 자료가 발표되질 않았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내용들이 많아서 안 할랍니다. 대신 꼭 필요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 전형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맡은 건 정시라고 그랬죠. 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틀려졌어요. 올해까지는 충원 합격 발표자가 8시까지는 홈페이지 대학교 자율이고 9시까지 개별 전화인데 내년에는 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시까지가 홈페이지 발표할 거냐 말 거냐고 그리고 6시까지 개별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지막 날 9시까지가 우리가 기존 상례였는데 내년부터는 6시에 끝나진다는 겁니다. 요건 대기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기서 추가 모집 있죠? 요것만 바뀌고 올해 전형 일정과 내년에 전형 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최고 아킬레스가 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글쎄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이 서울대학교 딱 설명하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들으세요. 이 듣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가능성 있는 아이들입니다. 나가는 학생들은 떨어집니다. 자, 수시 때 직윤, 일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기회균형이 이 세 개들 다 묶어가지고 기회균형이라고 했는데 이걸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만 수시에 기회균형 1로 선발하죠. 농어촌 땡 잡았죠.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때 가볼까요? 정시 때 수능 2주 전형에 직윤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똑같고 그리고 저소득층 기균 2, 특수교육 입학한에 따라 기균 3가 정시로 갔습니다. 이 저소득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기균 전형으로 여기서부터 수시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봅시다. 그럼 수시 직균 있잖아요. 이게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만 하면 전부 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근데 내년에 안 그래요. 면접 보려면 3배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면은 면접 보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체제가 완화됐습니다. 올해까지는 3개 이상 2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엔 세계합의 7등급이에요. 올해까지는 과탐2가 필수입니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과탐2가 필수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전화 걸어 물어보라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과탐2를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 안 됐답니다. 그래서 발표 못했답니다. 4월 달에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아이들이 인문대학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됐답니다. 4월 달에 참고하랍니다. 그러면 2023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2학년도에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4월 달 결과를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올해랑 내년에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정시 모집에 직위이 선발됐습니다. 2명씩이에요. 정시도 선발해야 되겠죠? 이 전형 방법 보십시오. 수능 60점에 교과 40점이에요. 이제 미칩니다, 이거. 교과 성적. 근데 이 수능 성적이 산출하는 방법이 더 재밌어요. 모집 단위별로 지원자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차이가 15점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겠답니다. 15점 미만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문점이 나와요. 그래? 그러면 10명 모집 정원에 9명이 점수가 비슷비슷한데 마지막 한 명이 여기 9명 최저 점수가 90점인데 마지막 한 명이 70점이라면 그러면 이 밑에 위에 있는 방법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가 유리하지? 이런 의구점을 팍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이 40% 반영하는데 이게 절대평가죠. 서울대학교가 교과 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하겠다는 게 지금 대학가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대학가에 어느 정도 이정표가 제시됐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두려워서 발표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가 먼저 제시를 해준 거죠. 교과 성적 40점 중에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럼 10점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그 평가자 2명이 학생들을 정량평가 아니고요. 정성평가합니다. 좀 이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평가에서 AA를 맞으면 10점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A, B를 맞으면 한 사람 A고 한 사람 B를 주면 요 2점 차이 나죠. 그러면 요 2점 차이는 도대체 얼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저 2점을 도대체 수능으로 몇 점을 만회했을까? 수능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요 2점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유분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단계 수능으로 2배에서 뽑겠대요. 그리고 2단계는 다시 이 수능의 80%와 교과 점수 20점을 절대평가 넣겠답니다. 그럼 1단계는 이렇게 계산해서 2배에서 뽑으면 되는데 이제 1단계 점수 한산점 다른 거죠. 다시 해서 1단계 합격자 최고점과 최저점이 20점이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하겠다. 20점 미만이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점수 20점 중에서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럼 5점 차이밖에 안 나겠네요. 평가자가 AA 주면 5점 만점이고 A 주면 4점이죠. 그럼 여기 1점 차이가 나네요. 요 1점 차이가 났을 때 요렇게 계산할 때와 요렇게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수능 점수가 있어야 만회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기준을 이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쓴 거 제가 이거 보고 입력한 겁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잠시 얘기했습니다. 모집 단위별 관련 교과 이수 현황 보겠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가 나왔어요. 공과대학은 수학과 어느 게 이수했는지 보겠대요. 경제학부 수학, 사회 어느 거 이수했는지 보겠답니다.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2015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물리 같은 거 이수를 안 한 학생이 공대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물리가 이제 필수라는 얘기죠. 이건 대학교 교수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잘 보셔야 돼요. 과목 수준, 이수한 과목 수준을 참고하겠답니다. 수강자 수 몇 명이 이수했는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려운 과목은 이 이수자 수가 별로 작겠죠. 원점수가 몇 점이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겠다. 마지막 거 보세요. A등급, B등급, C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내년에 서울대학교가 참고를 하겠답니다. 여기 참고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A등급을 막 90%, 100% 줬다가는 좀 난처해지겠죠. 이것도 선생님들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세특 쓰고 말죠? 안 그렇죠. 2학기 때도 세특을 써야 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면 이 세 가지가 이 조건에 통과되면 A등급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전부 A등급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얘가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얘가 이렇습니다. 공대를 지원하는 애가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물도, 화토, 기하 이런 것 중에서 꼴랑 2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답니다. 2개 다 이수하겠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1등급이 아니라 1, 2등급 그리고 성취도가 A 위에다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잘 써줬으면은 전부 A를 주겠다 하고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까탈스럽게 안 하겠다는 거죠. B, C는 밑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일반고에서 이 정시 직윤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A라면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상위권 학과에서 전부 AA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이 AB라면 도대체 수능으로 이게 만회가 될까? 왜? 걔네들은 다 수능 점수가 좋을 거니까. 그럼 이게 같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또 세 번째, 재수생들하고 이 특목고들, 이 출신들은 AAD 등급 비율이 얼마나 될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내년에 봐야 되겠죠. 일반고 학생들이 재수생과 특목고 학생과 이렇게 평가 내신을 비교했을 때 유리할까? 정시 직윤이 유리할까? 일반전형이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십시오. 이런 연구는 저희들이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 궁금하시면은 울산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전용갑 장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교과 이수 기준 2를 발표했죠. 근데 이대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다시 해서 사탐은 최소 4과목 이상을 해야 된대요. 여긴 3과목밖에 안 나오잖아요. 4과목을 해야 된대요. 과탐은 5과목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4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이 없었는데 여기 수학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사탐은 최소 이렇게 갈 것이에요. 일반 3과목, 진로 선택 하나막 정도 해야 된다. 과학은 과학 일반 3과목에 진로 2과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학은 일반 4과목을 해도 되고 일반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수험생들 이거 걱정되겠네요. 우리 학교가 서울대학교 이 교과 이수 기준이 충족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교육과정 짜졌다면 큰일 나니까 이건 저절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건 학교 선생님들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2024를 담당 장학사님이 설명을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해줄 게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1학년 학생들은 성적 관련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백분위하고 석차 백분율이 있습니다. 자, 백분위는 수능 점수 성적표에 이렇게 나오죠. 즉 내가 어느 정도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값이냐 이거예요. 석차 백분율은 내가 몇 번째냐는 거예요. 용어는 비슷한데 개념은 반대죠. 그런데 수능 점수 표에 백분위 점수를 알면 석차 백분위가 유추가 됩니다. 소수점 두째 자료밖에 안 틀려요. 왜? 계산하는 공식이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수학이 80점이다. 거꾸로 그럼 내가 전국적으로 20%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추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분위는 수능 점수에 제공이 되는데 석사 백분율은 왜 계산을 할까요? 바로 이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은 상대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미칩니다, 우리도요. 자, 상대 등급은 보시면 또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이 있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 2학년, 3학년 학생들 대충 합니다만은 1학년 학생들은 4%까지 1등급이라는 거예요. 석차 백분율 4%까지. 7%도 한 11%까지 2등급. 그 다음에 23%, 12%도 함께 3등급. 그러니까 4, 7, 12, 17, 20은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외워야 돼요. 3등급까지가 몇 프로까지가 3등급이다. 23%. 아니, 대학교 관계자하고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면 5등급은 뭡니까? 20%예요. 5분의 1이 5등급입니다. 그러면 5분의 1도 못 들어가는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 등급 올리기가 무진장 쉬워요. 왜? 4에서 7이면 배 아닙니까? 9등급도 4%고요. 1등급도 4%입니다. 1등급 하기 어렵죠? 9등급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9등급 잘 안 나와요. 올 1등급 보기 힘들죠? 올 9등급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5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만 하면 축축 올라오는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2등급이 1등급 올리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흔한 말로 그러죠? 2등급 학생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얘야, 조금만 하면 1등급 올라갈 수 있겠네. 가만히 이 석차 백분위 비율을 보세요. 나는 11% 꼴랑 2등급 겨우 했는데 4% 안에 들으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는 얘기죠? 해서 이 상위권 등급에 맞은 학생들이 등급 올리기에는 2배, 3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자, 희한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입니다. 그럼 4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7명 동안 11등까지 2등급이에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밑에 있는 것처럼 수능 볼까요? 4등이 지금 여기 보기에는 4명 나왔네요. 5명 나왔던, 6명 나왔던 석차 백분위 4.5가 넘어가요. 그러면 요 기준대로 하면 얘네도 1등급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4등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4등까지 다 1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2등급 숫자가 줄어들죠. 근데 내신은 안 그렇습니다. 내신은 동석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석차 백분위 4.5가 넘어가죠. 1등급이 없어져요. 2등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선학교 어떻게 됩니까? 만점자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석차를 안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하죠.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동석차를 안 만들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절대평가 있죠? 절대등급. 올해 처음으로 이 제2외국어 한문을 절대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사하고 같은 50점 만점이라도 틀립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하는 이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아랍어로 때려 물려서 수능을 응시하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고, 가능하면 일본어든 중국어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원점수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2외국어 한문을 반영하는 대학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도 수능과 내신이 있네요. 자, 수능은 국어 수학은 200점 만점이고 탐구는 100점 만점입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능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백분위는 어느 정도 작년하고 올해 백분위가 비슷한데 수능 표준 점수는 시험 볼 때마다 달라요. 시험 문제 난이도, 시험 문제 평균, 시험 문제 표준 편차, 시험에 응시하는 그 집단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를 돼야 합니다. 근데 내신에도 표준 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있죠.
요 내신 표준 점수가 작고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만은 3, 4년 전까지는 이게 무진장이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보게 되면 이게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교과 성적 발달 사항에 보면 원점수 기록이고 평균 기록되고 몇 명 이수했는지 표준 편차 성취도가 기록되어 있고 요것들 이용해서 이 공식에 Z점수가 산출되죠. 그러면은 이 Z점수를 쓰는 대학이 지금 연세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연세대는 국영수 과가 Z점수를 50% 반영하고 그 나머지 50%는 기타 과목이에요. 기타 과목은 9등급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해 1등급인데 이 Z점수가 낮았으면 연세대 1단계가 떨어지죠. 올해 1등급인데요. 다른 대학교 다 붙는데. 내가 1.5등급인데 우리 학교가 Z점수가 높아요? 그럼 연세대 붙겠죠. 문제는 일선학교에서는 이거예요. 연세대만 보고 내신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Z점수는 선생님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난이도 있지만은 그걸 응시하는 학생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Z점수가 올려야 되겠다 하고 인위적 노력보다는 저는 어떠다 이렇게 행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연세대는 내신으로 가니까 수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Z점수가 약 1.8은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가 1.67 나오거든요. 죄송한데 1단계 통과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고민 마십시오. 고려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연대 Z점수는 정말 고민 마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때 얘기입니다. 제가 수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맡은 영역이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적 관련 이 용어들을 1학년 학생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학생들이 성적표와 성적을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성적표 받으면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이 아주 심하게 예를 든다면 그 엄마 9등급이 우리 학교는 1등이야 하면 또 넘어갈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성적표가 나오면 이 성적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내 성적표는 내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내고 2024는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지금 50분인데 벌써 한 시간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저 앞에서 눈치 주고 그래요. 자, 정시 지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지 단순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시 때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정시 지원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표하고 난 뒤에 이거 또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거 몰라도 됩니다. 아, 정시 때도 고려할 사항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꼭 나중에 꼭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3학년 학생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거의 비슷하겠죠. 3학년 학생들은 내신 반영하는 방법도 2015 교육과정 때문에 확 바꿔졌죠. 수능 퀴즈 확 바꿔졌죠. 2학년 학생들은 다행이죠. 3학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근데 2학년 학생들은 지금 1학년 학생들하고 또 확 바뀌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학년마다 대입에 수시든 정시든 다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비를 나 혼자 겪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나만 겪으면 억울하지만 남도 겪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같이 이겨내십시오. 울산교육청에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